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때때로는 성장통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시대가 매일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급변하고 있는 하루하루잖아요.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기후변화도 있고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화폐 매일매일이 이렇게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할까요?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건강은 어떨지 김지윤 선임연구위원님의 진단과 처방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몇 학년인가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네. 그래서 마지막에 코로나가 확 터지는 바람에 마지막에 학교를 못 가면서 지금 열심히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집에서 직접 도시락이 아니라 직접 밥을 해주시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드님은 오늘 보고 계시나요? 그럴 리가요. 네.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에요. 제가 오늘 감탄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교수님은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로 치자면 가장 유명하시고 대표적인 연구자이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겸손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제가 알기로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그 민주주의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민주주의를 가는 방향 같은데 이제 어떻게 가느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고 선거 제도도 다를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가 있어서 총리가 있고 이런 식의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추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국민들끼리 이루어져서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거를 향하는 어떤 목적 이런 것은 다 똑같다고 봐야죠. 네, 그럼 방금 이제 대통령제냐 총리제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방식이든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투표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일 텐데 사실 오늘 주인공이신 청소년 여러분은 아직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아직 투표권이 없는데 왜 지금부터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선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가서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대신 보내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사람들은 투표를 할까? 그거를 이제 civic duty라고 해서 우리가 시민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의 의무, 책임. 근데 그거는 청소년기에 길러져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 배우고 또 이제 공동체에서 배우는 내가 이 시민이라는 그 정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표는 못하더라도 지금이 그 말씀하신 시빅 듀티를 키우기 아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네, 그리고 박사님께서는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위기인가요? 그건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위기인지 아니면 심각한 위기인지 강연을 통해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예술 음악 이야기를 했는데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어요. 바로 정치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도발적인 제목을 잡았죠.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사실 여러분은 이 민주주의가 이미 꽃핀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가 위기인가라는 생각을 못 해봤을 수 있는데 자,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였습니다. 미얀마가 뭐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진행되던 국가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쭉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초에 쿠데타가 일어났죠. 지금 현재 한국 뉴스에는 아직은 지금은 잘 나오질 않는데요. 이미 사망자가 9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새삼스럽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던져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민주주의가 위기인가? 자, 그러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는 몇 국가나 될까요? 먼저 전 세계의 국가 수가 몇 국가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이 전 세계에는 국가가 몇 개나 있을까?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알고 있는 분 있으면 채팅창에 써주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 유엔에서 인정하는 주권 국가가 193개국이죠. 그래서 그 외에 뭐 유엔의 업서버로까지 참여하고 있는 국가를 다 합하면은 195개국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 열리고 있죠. 네, 이 올림픽에서 인정하는 국가 수는 206개 국가입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적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민주주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몇 국가나 될 것 같으세요? 반은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어떤 기준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잡지가 있어요. 이제 시사 잡지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잡지입니다. 그리고 그 잡지를 쓰는 기자들을 위해서 이 이코노미스 인텔리전스 유닛이라고 약간 띵크탱크 비슷한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자료를 보내놓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자기네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지금 민주주의 정말 완벽하게 그래도 민주주의가 잘 진행된다. 라고 보여지는 국가는 전 세계 한 10%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약간의 결함은 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가들까지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한 40% 정도. 나머지 국가들은 민주주의라고 보기 좀 어려운 형태이거나 권위주의 혹은 완벽한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푸른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곳들이 그래도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는 곳이고 붉은색 그리고 색깔이 진해질수록 독재라든지 권위주의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뭐 이 정도면은 괜찮아 뭐 괜찮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민주주의가 이렇게밖에 안 됐어? 생각보다 권위주의 독재에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근데 보면은 이런 국가들이 대체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리덤 하우스 레이팅이라는 또다시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기관에서 본 건데요. 2015년부터 민주주의가 그래도 좀 더 발전했다라는 국가들 숫자 그리고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라는 국가들의 숫자를 비교를 해봤더니 그때부터 퇴보하는 국가들의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 국가들의 숫자가 전진하는 국가들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지금 자료에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2020년 자료까지 나왔어요. 보니까 15년째 연속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국가들의 숫자가 전진한 숫자들보다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런 국가들은 이렇게 몰려 있죠. 보라색으로 이제 칠해진 국가들이 퇴보하는 국가들이고 그래도 초록색이 좀 나은 국가들 중국이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또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 동유럽 이런 국가들이 점점 더 민주주의가 퇴보를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우리하고는 좀 먼 곳에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실감이 별로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우리가 잘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고 한국 정도면은 민주주의가 뭐 퇴보할 거로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저도 그렇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주 취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기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이 많네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채팅창에 쳐보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원유가 가장 많은 나라, 석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그러면 좀 부자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어떤 나라일까요? 네,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동 얘기도 지금 뭐 할 수가 있고, 보통 우리가 석유하면 생각나는 곳들이 뭐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네, 정답은 베네수엘라입니다. 네, 베네수엘라예요. 왜 놀라운 사실이지 않으세요? 베네수엘라 생각도 못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베네수엘라서에서 가장 원유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질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문제이긴 한데, 자, 이렇게 원유가 많다 그러면 보통은 잘 살죠. 사우디, 중동, 물론 빈부격차가 심하긴 하지만 대체로 그런 나라들은 석유 덕분에 상당히 잘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는데요. 2017년, 18년 이때쯤에는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10kg 가까이 줄었어요. 못 먹어서 줄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국민 다이어트가 된 거죠. 그리고 인플레율이 무려 170만 %. 상상이 안 가는 수치죠. 그러니까 화폐가 거의 종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종이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쓰레기가 된 거죠.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건데, 그럼 베네수엘라가 예전부터 그렇게 못 살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중남미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베네수엘라가 아주 안정된 민주주의를 구가를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자원이 많으니까 잘 사는 나라였고, 또 하나 미인도 많아서 정말 세계 미인 대회에서 항상 1등을 하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근데 왜 이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부유한 민주주의로 향해 가는 국가에서 갑자기 가난한 독재 국가가 되었을까? 입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자원에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까 석유에만 의지를 해갖고 다른 산업을 발전을 못 시키고, 근데 이제 석유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갑자기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국가의 경제, 국가의 부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22년 동안 사회주의 포퓰리즘이 있었죠. 잘 나갈 땐 좋았죠. 석유값이 막 올랐을 때는 막 그냥 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근데 부자가 됐으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다시 한다든지 다른 걸 발전을 시킨다든지 미래를 좀 바라보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잘 사니까, 돈 많으니까 나눠주자. 그러면은 뭐 다음에 나를 또 찍어주겠지. 뭐 이런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 그런 인기 영합, 이런 걸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오니까 나라가 파탄이 난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가난한 독재 국가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가던, 그리고 상당히 굉장히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구가하던 부유한 국가도 어느 순간에 가난한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언제나 안심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거긴 그래도 우리보다 좀 못 살았으니까,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꽃이다, 민주주의 제도의 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선거입니다. 우리가 모두 나서서 뭐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뽑아서 대신 내보내는 거죠. 대의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잘 참여를 하는 것을 봐줄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가를 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투표율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건데, 자, 투표를 보면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선진 국가들 중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자, 투표율이 왜 낮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앞에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할 텐데,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흥미를 잃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럼 흥미를 왜 잃을까? 내가 투표를 해봤자 이게 별 영향이 없어.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한 표를 던져봤자 바뀌는 것은 별로 없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 공동체에 참여를 해서 뭔가 나아지게 하려는 어떤 의지가 불타고 있으면은 꾸역꾸역 일어나갖고 도장 들고, 도장 가져가나요? 요새는 안 가져가나요? 네. 우리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을 들고 가갖고 줄 서갖고 투표를 할 텐데, 굳이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한 애착도 없고,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알아서들 해요. 나는 관심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투표율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크 뉴스, 그리고 팩트 체크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 페이크 뉴스는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정말 고대 시대부터 이 가짜 뉴스는 늘 선거 때마다, 늘 정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있었던 건데,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 페이크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울렛이 훨씬 더 다양화되고 그리고 빨라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SNS. 여러분들 다 SNS 하시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요새는 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운동화를 하나 사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저 몰래 제 컴퓨터를 들고서는 나이키 운동화가 그렇게 좋았는지 사보고 싶어갖고 막 검색을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는 제 페이스북이랑 막 봤더니 갑자기 나이키 운동화가 그 광고, 운동화 광고 팝업이 막 뜨는 거예요. 왜냐? 컴퓨터 SNS의 알고리즘은 내가 그 전에 뭘 찾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들켰죠. 네, 이렇게 우리의 SNS 시스템은 알고리즘, 여러분들 알고리즘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방문했을 때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믿고 싶은 얘기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서 이 SNS가 인도를 해주는 거죠. 그냥 쇼핑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정치 뉴스를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가짜 뉴스냐 아니면은 진짜냐를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한쪽의 뉴스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가짜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점점 더 이 사회가 양분화가 되고 양극화가 되고 서로 협의도 안 하고 합의를 이룰 수가 없고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잃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 한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옳다가 아니라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편승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포퓰리즘입니다. 사실 이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사실 이분이 포퓰리즘의 대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편승한 부분이 있고 어떤 정치인이든 다 편승을 하죠. 근데 제가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유세장이나 이런 장면들을 여러 번 많이 봤었거든요. 뉴스에서도 그렇고.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네,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응원을 하면서도 화가 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화가 나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열광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옆에 이제 사진을 하나, 이제 책 사진을 걸어놨어요. 힐빌리 엘리지라고 지금 걸어놨는데, 이게 이제 J.D. 반스라는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 변호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아마 상원의원 선거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반스라는 인물이 자신의 이제 자서전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제 미드웨스트라고도 하고 정말 중부의 깡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된 건지 자기는 그래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정말 끊임없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군대를 가고 그리고 그 학자금을 받아서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변호사가 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자기의 성공 스토리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린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갔냐? 왜 근데 그것만 갖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인 공화당이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저학력층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의 지지층을 확보를 하고 있었던 정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옮겨갔을까라는 문제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타고르입니다. 네, 우리가 뭐 시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이 타고르 인물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기보다, 이 타고르는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가 있으면은 가장 위에 속한 사람이죠. 그 가장 위를 뭐라고 하죠? 브라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브라만 제도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상인들이라는 그림이에요. 제가 왜 뜬금없이 이 두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이분은 이제 토마 피케티라고 정말 유명한 21세기 자본이라는 이제 책을 쓰신 분이죠. 또 최근에도 이데올로기와 자본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분이 2018년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책의 한 챕터로 들어가 있는데, 그 논문 제목이 뭐였냐면요.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 영어로 브라만 left vs merchant right이라고 썼습니다. 왜 이런 말을 썼냐? 보통 우리가 좌파, 진보 그러면은 노동자들을 위하고 뭐 저소득층을 위해주고 사회 복지를 확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파 그러면은 뭔가 좀 보수적이면서 돈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잘 살 것 같고 뭐 세금도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 이때쯤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장을 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주축이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가 얘기하는, 진보 좌파가 이해하는 것들이 단순히 예전에 노동이라든지 뭐 임금을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로 변했어요. 예를 들면은 환경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여성 인권이라든지 성소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하루 종일 자동차를 조립하고 살고 있는 노동자인데 저기서 나를 도와준다라고 나는 너네 편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환경 이야기를 하고 인권 이야기를 하고, 근데 환경 이야기를 해서 환경 기준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은 공장이나 회사에서 규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너희들을 뭐 전부 다 뭐 다른 공장, 좀 더 노동력이 싼 공장으로 세계화를 통해서 옮겨가기도 하고, 그럼 나는 일자리를 잃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아직도 사느라고 팍팍한데, 내 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저기서 다른 딴소리를 하고 있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상적인 말만 하고 있네. 그렇다고 해서 우파가 내 편을 들어줬던 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자들의 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럴 때 짠 하고 나타난 것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만 그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 세계 많은 선진국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강남 좌파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거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게 2013년에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수준이 높은, 그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레이팅이 조금 높은 영화일 수 있는데,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입니다. 아마도 그 청소년 권장 도서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인데요. 이 개츠비라는 인물이 정말 바닥에서부터 부정한 방법이었지만은 어쨌든 위로 올라가서 막대한 부를 쌓은 인물이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네, 바로 이 개츠비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부터 원래 사실 있었는데 2011년에 알란 크루거라는 미국의 한 프린스턴 대학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교수가 이름을 개츠비 곡선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소득 불평등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물려가는, 그러니까 대물림되는 그 부가 얼마나 많이 대물림이 되는가를 봤더니 둘이 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소득이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아버지의 부가 자녀에게 대물림이 더 많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지금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심해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자료가 2013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2015년도에 만들어낸,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훨씬 더 위로 옮겨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훨씬 더 아버지의 부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그리고 사회의 불평등은 훨씬 더 심화가 됐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가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제가 2017년에 예전에 다른 연구기관에 있을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부자는 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말 많은 20대, 특히 20대 여성들이 부자는 부모가 부자라서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모가 가난해서 부자다 라고 응답을 하는 거였던 거죠.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등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역사를 봤을 때 불평등은 항상 있어 왔고 자본주의 체제도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체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평등한 세계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나도 내일은 따뜻하게 열매를 따먹으면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부모가 부자라서 부자일 수 있고 우리가 부모가 가난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도 나는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사회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게 되면 우리 주변에 대한 신뢰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멤버들에 대한 신뢰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거는 퓨 리서치 센터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 센터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주변에 이제 자신을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물었더니 한국이 꽤 낮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한국보다 좀 낮은 국가도 있어요.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신뢰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3%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훨씬 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여기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사람들도 이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규율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규범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건강한 사회예요. 지금은 불평등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내일은 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기득권을 차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잘 살고 기득권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언제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다면 그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회고 그렇게 될수록 민주주의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람이 이제 3명 얼굴 사진이 있는데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3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흑인이고 한 명은 동양인이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 이건 뭐 인종차별적인 건 부분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종이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찰이네. 그죠? 경찰이에요. 경찰이란 제복을 입고 있는 백인이고 흑인이고 동양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전의 사진은 그냥 백인, 흑인, 동양인이었다면 이 제복을 입었다. 즉 우리 시스템의 법을 지킨다든지 제도를 지킨다든지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 이러한 생각이 먼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인종적인 차별은 굉장히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 법과 제도가 건강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동료 시민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 사랑해야 돼요라는 게 아니라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규범이 있다면 그거를 잘 지키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공동체 시민이 돼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 이야기로 끝을 맺고 싶어요. 이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끝없이 과거 속으로 물러서면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